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핌TV 개표 방송 1부 진행을 맡은 정치부 박서영 기자입니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시각을 기점으로 약 30분 후면 본투표 선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선거가 끝나면 6시 정각에 JTBC에서 진행한 예측조사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함께 발표됩니다. 이 결과가 발표되면 이번 선거에 대한 대략적인 판세와 전망이 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 발표 나오기 전에 두 분 패널 모시고 좀 대략적인 선거의 흐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리얼미터의 배철호 정치 에디터님,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투표가 끝나기가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율이 사실상 굉장히 높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5시 기준으로 57.4%,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인 것 같은데 어떻게 6시 기준으로 60%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글쎄요, 이렇게 1시간 남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지만 60%가 조금은 빡빡해 보입니다. 지난 22년 선거가 50.8% 기록했거든요. 네. 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투표율이고, 그 4년 전에 2018년 7회 지선이 60.8 찍었거든요. 그렇다면 60이 넘을까 안 넘을까, 이것도 이번 선거 전체를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 문제는 투표율이 60이다라는 게 이제 어떤 유불리로 또 작동할 것인가, 셈법을 또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네. 전체 총량보다는 투표율은 누가 나왔냐, 이제 특히 세대 변수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60 투표율이 낮으면 전통적으로 이제 고연령층에 강한 정당이 좀 유리하다는 게 통설이고, 또 이제 경험적으로 또 증명이 되었는데, 글쎄요, 이 60%의 수치를 양당은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남은 시간 30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지켜보고 드려야 될 말씀이지만, 투표율 60을 찍냐 안 찍냐, 이것도 이번 선거를 보는 의미 있는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원장님은 좀 이번 투표율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일단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뜨겁고 격렬하고, 네, 지지율이 아주 투표율이 높다라는 건, 네, 마찬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전 투표율도 지난번에 1위였는데 갈아치워서 이제 이번에, 예, 다시 역대급으로 다시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본투표 지지율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8번 지방선거 있었는데 60% 넘은 건 이제 2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9회 이런 지방선거에서 60%를 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일단 6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네, 역대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9번 이번까지 선거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최고치는 모르겠지만 투표율은 어느 때보다 높다. 네. 그리고 이게 단순 수치로 투표율이 최고냐 최하냐는 걸 떠나서 일단 질적으로, 네, 이 싸움의 투쟁의 질, 그 다음에 박빙의 정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하면 아마 역대 최고라고 봅니다. 그 투표율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열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판세에 대해서 전국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 이번 선거 흐름, 판세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권 쪽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초, 그리고 지난 3월까지만 해도 15대 1로 다들 봤었죠. 예. 15대 1, 1이 이제 경북지사. 네네. 그래서 이제 TK 자민련이 아니라 T도 빼고 K 자민련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난 2018년 선거가 그 역대급 선거 이렇게 평가되면 그것도 갈아치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말했던 것이 지난 연초 3월까지의 판세였죠. 근데 그게 이제 공소 취소건 거기서 불거지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균형을 맞추면서, 네, 지금 여야 공이 어디는 7개다, 어디는 6개다, 그렇게 이제 접전직을 좀 분류를 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보더라도, 오차범위 아니다라고 이제 분류를 했을 때, 한 6군데, 7군데, 그 지역을 보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자면은, 네, 서울. 네. 서울은 이제 양당 공이 좀 접전 지역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오세훈 후보가 많이 추격하고 있는데,
그 추월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추격은 했다라는 게 양당 공의의 진단이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내려와서 이제 충남. 네. 충남도 좀 접전이다. 오차범위에 바짝 붙어 있다라는 조사가 나오고 양당 모두 화력을 좀 집중하고 있고요. 장동희 후보가 또 뭐 고향이기도 하고 지역구이기도 하죠. 그쪽 충남에 어제 마지막까지도 이제 충남을 돌았고요. 충남 꼽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왼쪽으로 턴해서 전북. 네. 아마 이번 선거의 평가는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예측 플러스 이제 본투표 결과까지 나오면은 아마 정치적 후폭풍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가장 많은 곳이 전북 아닌가. 전북, 네. 왜냐하면 뭐 뒤에 언급하겠지만 영남 세석은 예상 구간 안에서의 뭐 정감 그리고 네. 이제만 방향성은 크게 틀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전북은 전혀 방향성과 다른 정치적인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전북.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대구. 근데 TK 잠유에서 T를 빼라지만 그래도 조사를 붙어보면은 여론조사만을 놓고 보자면 그래도 김부겸 후보의 그 지지세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오차범위 안에서 좀 붙어는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역시 대구 좀 접전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부울경 세 자리. 부울경 세 자리는 2018년에 민주당이 다 석권했던 지역이었어요. 한번 석권했던 경험도 있고 지금 지형, 기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부울경 세 자리도 민주당에서는 좀 우세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우리도 밀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좀 지역을 판세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이번 선거 좀 흐름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저는 이제 배철호 에디터님을 매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이제 꼭 한 말씀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초 민주당 예상이 15대 1. 네. 린데든 틀렸다. 라고 했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아니 15대 1은 정치인들이 하는 뭐 정치적 발언인데 그걸 반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여야 선거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뭐 싹쓸이 한다라니 100% 뭐 이긴다 이런 투구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데 그걸 갖고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5대 1의 기조, 흐름, 이거 틀린 거 있나요? 지금까지? 지금 이 방송하는 거 틀린 적 있냐고요. 지금 16군데 중에 15대 1, 한 군데, 경북, 경상북도 도지사, 네. 국민의힘이 이거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말고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 지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확실한다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금 저기 있으면 출구조사 봐야 하는 정도로 이렇게 박빙이기 때문에 네네. 15대 1의 기조는, 그 구도는 지금까지 큰 흔들림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왜 그런데 이런 현상이 그냥 보통 있잖아요. 보수의 진보, 진보의 보수의 대결 구도만 보니까 그렇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 빠져 있어요. 중도, 네. 무당층, 이 부분의 계산을 빠져 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가 금지된 5월 28일 전날 여론조사 쫙 기관들이 발표한 거 보니까 부동표가 막판에 20%라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때 5월 27일까지. 근데 그게 어떻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대 1의 구도는 아직까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는 예상, 흐름이 그동안에 약간 굴르고 있고 박빙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다. 2022년은 그러니까 이 앞전에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이제 전체 광역단체가 17군데였습니다. 그 중에 14대 3으로 네네. 이겼습니다. 근데 그때도 압승이라고 했거든요. 압승이라고 14대 1. 그때 대구, 경북, 제주도에서 민주당이 졌습니다만은 14대 3 했다. 지금도 저는 뭐 15대 1의 기조에서 좀 이렇게 저렇게 무동층 여러 가지 변화해서 본다면 최소한 12석 이상은 민주당이 뭐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럼 그건 뭐 압승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대 1의 기조에서 뭐 크게 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 보는 거죠. 네, 두 분 다 민주당의 조금 우세한 수치를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물론 압승을 좀 말씀 주시긴 했지만
이게 광역단체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번 선거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열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선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주요하게 보는 격전지 두 곳이 경기 평택을 그리고 부산 북구갑 요 두 곳일 것 같은데 경기 평택을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경기 평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5파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이 세 후보가 지금 팽팽한 3파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두 분께서는 누구의 승리를 예측하실까요? 평택 같은 경우는 5명이 그 출발선에서 5명이 있었지만 과연 결선선까지 5명이 다 올 것인가? 그것도 이번 평택을 선거를 보는 하나의 어떤 뭐 관전 포인트였죠.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투표가 마감된 현재까지는 5명 다 완주를 했었죠. 이를테면 민주, 조국신당, 혁신당 그리고 이제 진보당 그 범진보 단일 후보로 갈 거냐? 또 이제 자유혁신 황교안 후보와 이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또 단일화할 거냐. 결국 뭐 오늘까지 다 와버렸는데요. 이제 결국 우리가 막 판세를 분석하고 뭐 우열을 논하는 것은 결국 여론조사가 유력한 근거로 거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조사들을 봤을 때 이제 민주당의 김용남, 그 조국신당의 조국, 국민의힘 유이동 셋이서 이제 키높이가 비슷하게 좀 몰려 있었고 근데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그 한 5일 상관에서의 그 흐름은 뭐 우리가 뭐 추정은 할 뿐이지 그것이 어디로 갔을 거다라는 추정할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됐다라는 결과를 봐야 할 문제인데 문제는 김용남 후보가 계속 연이은 악재가 좀 터지면서 좀 주춤하고 있었다. 보통 이제 그런 다자구도 이제 촘촘하게 붙어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집권당 1위 후보에게 좀 더 쏠림이 좀 있는데 그 고점에서 머리 맞고 좀 정체하고 있고 유이동 후보가 이제 자기 세를 좀 복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미세하게나마 그래도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어서 셋이 키높이가 좀 비슷해져 있는데, 과연 김용남 후보 빠진 표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흐름들은 공통적인 패턴을 좀 나타났어요. 근데 지난 5일간의 어떤 상황이 과연 얼마만큼 갔을까? 그래도 민주당이냐, 집권당 민주당이냐, 김용남 후보에게 쏟아진 이러저런 리스크가 조국신당에 모이면서 뭐 극적으로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앞설 것이냐. 어쨌든 조국혁신당 김용남 둘의 어떤 그 경합 국면이다. 그래서 유이동 후보가 좀 쫓아가는 그런 형국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는 글쎄요 좀 까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또 투표율 변수가 또 남아있거든요. 맞습니다. 투표율 변수가 남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율 곱하기 투표율 봤을 때 투표 60이다 그러면 지지율의 60%를 곱해야 되는데 근데 곱하는 게 이제 세대별로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투표율 변수가 마지막에 좀 어떻게 좀 먹힐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부산 북갑은 공통적인 패턴이 보면 한동훈 후보가 이제 출발선 대비 쭉쭉쭉 올라가면서 오차 범위 밖으로까지 나왔다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몇 군데 좀 나왔었죠. 하정우 후보는 제자리 수준에서 30 후반 40 초선에서 이렇게 계속 행보하고 있는 흐름. 이제 박민식 후보는 이제 출발선 대비 심지어 반토막 난 조사도 있더라고요. 박민식 후보가 계속 꺼져 있고요.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박민식 후보가 꺼진 표가 한동훈 후보에게 가고 있다. 이런 뭐 상관관계는 좀 명확해 보이는데 이 역시 이제 마지막 흐름, 결국에 정치적 단일화가 안 된 것이 표로 단일화가 될 것인가, 그 표의 단일화가 하정우 후보를 넘을 것인가, 어쨌든 하정우, 한동훈, 하정우, 요 두 간의 어떤 경합, 어쨌든 몇몇 조사가 오차 범위 밖에 나왔다지만 그것을 단언하기는 좀 이르다. 어쨌든 둘의 양강,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이 두 지역,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지역 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저는요, 지금 평택을이 5명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파전인데 사실은 저는 초반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3파전이라고 봤죠. 3파전인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사실상은 저는 이제 양파전이라고 본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아까 김용남 민주당, 그 다음에 유이동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세 사람이지만 3파전으로 계속하고 지금 보도하지만 저는 일찍이 이 구도상으로 볼 때 김용남, 조국 양파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 봤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두 후보가 이렇게 일정한 쭉 흐름을 보여왔어요. 초반에 조국 후보가 평택을 막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을 때 네. 다들 역시 드디어 우리가 평택에서 뭔가를 보여주겠구나. 지지율이 높겠다. 국민적 기대가 엄청 컸죠. 네네. 거기 민주당이 누가 공천될까 했는데 딱 김용남이 되더니 그래도 민주당의 어떤 조직력 때문이 뭐라도 계속 서로 이제 치고 올라가서 말이죠. 박빙 구도를 이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김용남 후보가 조국 후보를 막 따라잡고 더 우세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러더니 막판에 여론조사 깜깜이기 전에 막 조국 후보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그 여론조사 금지하는 그 전후 순간에 한 7, 8개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박빙 우세로 전반적으로 이제 조국이 우세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여론조사 끝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조국이 잘못하면 치고 나와서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총력 경주를 하더라고요. 의원들이 집중 투자를 투입을 해서 다시 그 조직력이 보이지 않게 투입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김용남이 지금 4번 이렇게 파도를 탔다고 보는데 네. 결국 지금 오늘 현재까지 본다면 김용남의 조직력이냐 네. 어쨌든 집권 여당의 조직력이냐 아니면 조국이라는 사람의 이름값이냐 네.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섰는데 저는 과거에는 조직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크죠. 이게 거의 절대적인데 저는 최근 들어서 와서 이름값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름값.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죠. 조국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다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조직이냐 바람이냐, 이름값이냐인데, 이게 아까 말이죠. 이게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네네. 뭐 이야기하는 걸 좀 듣고 저도 물어봤는데. 그러십니까? 그런 얘기도 되죠. 그럼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조사도 해보니까. 네. 거기는 뭐 이렇게 김용남이 이기는 걸로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후보가 이제 승리를 한다. 근데 그거 너무 내부의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뭐 상당히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은 저는 여전히 100% 믿지는 않습니다. 워낙 조국 후보가 대중적 인지도가 높습니다. 사실은 네네. 이번에 금배지를 달든 아니면 달지 않든 간에 조국 후보는 사실 많이 신차이가 됐습니다. 많이 망가지고 진흙탕 속에서 갇히면 나뒹굴 정도로 많이 흠집을 입었지만 그래도 그 워낙 대중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당락에 상관없이 저는 선거 이후에는 상당히 민주당 혹은 나아가서 정치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키맨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그럼 국민들은요, 유권자들은 뭐하게 자기 대권 주자다. 라고 하면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대권 주자로 하면 나서 보면 어떤 정치를 보여줄까?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또 어떤 형태로 할까라고는 막연한 기대감, 환상. 이게 암암리의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여전히 이 조국 후보의 어떤 가능성을 상당히 방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구갑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북구갑은 좀 어떻게 보세요? 북구갑도 이제 저는 일관되게 한 달 전부터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3파전이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3파전? 뭐 하정우, 한동훈, 뭐 박민식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이번 구도, 내란 심판론, 정부 지원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차피 양파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 그 다음에 한동훈 무소속 후보 양파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초반에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이제 3위로 좀 지지율이 막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도 결국은 2위 내지는 1위로 치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여러 번 이제 방송에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면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뭐 극적인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었다가 또 결별을 하고 내란 국면에서 완전히 또 반기를 들고 또 장도영 대표에게 쫓겨나고 이런 정치적인 이 서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유명 인물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의 뭐 정치적인 탤런트라고 할 정도로 유명 인사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유명 인사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쉽게 탁 목을 치지는 못합니다. 네. 표현이 좀 셉니다만은. 그런, 한동훈의 어떤 스타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치고 올라왔고, 거기다가 본인이 주장하는 어떤 보수 재건론, 그 다음에 국민힘 쇄신론,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은 이른바 한동훈 효과, 한동훈 현상을 만들어내서 북가뿐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좀 부산 전체로 퍼져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영준 후보가 상당히 올라가는 데 기여했고, 이 부울경 전체 동남풍을 불러일으켰는데, 무소속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한동훈 효과가 아주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계속 치고 올라와서 마지막에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 그러나 하정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의 아바타, 청와대에 있었던 AI 수석이라는 걸로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정우가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아바타든 아니든 간에, 일단 대통령이 명픽해서 내려보낸 후보라. 이 사실 자체로만으로도, 대통령 후광 효과는 엄청나게 커져. 그래서 쭉 1위를 달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정우, 한동훈, 이제 두 사람이 거의 이 박빙구조를 이뤄왔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전국 대통령 선거를 출마한 게 아니라 지역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정치하는 거 보니까, SNS 정치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게 좀 프로 뺨치는 정도로 정치를, 이게 뭐 만만치 않아요. 저도 한 35년 정도 정치 한복판에서 분석을 하고 봤지만은, 그 셔츠나 밈이라든지 말이죠. 동영상 시시각각으로 내보내는 것도 보면 거의 정치 선수 못지않다. 그 주변에 젊은 선수들, 네네. 정치 프로들이 있어요. 몇 명. 아시다시피. 그 종편에도 여러 번 출연하는 그런 프로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50대 초반, 53세밖에 되지 않고, 우리 법무장관하고 당대표 했던 이 젊은 정치인이 보여주고 있는, 북갑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 이 스타 플레이어는 이거 저희들도 감탄을 넣을 정도로 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아바타가 턱 내려왔는데, 정치력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하정우 이 후보가 좀 평균 정도만 했어도, 거뜬히 이 한동훈을 이길 수도 있는데, 많이 중간에 이제 손털기라든지 여러 가지 오빠 논란도 있으면서, 정치력이 좀 한계를 보여준 점, 이런 점이 이제 추월당했겠죠. 추월당했죠. 그래서 마지막 지금 11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저는 여론조사 볼 때 막연히 박빙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 박빙이라는 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이라는 얘기인데 오차범위 내에서도 상승세가 있는 거고 그 여러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후보가 되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좀 우세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5월 28일 막을 내렸거든요. 이후는 이제 여론조사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민주당이 어마무시한 조직력이 동원이 되는지 저는 그보다 더 어마무시한 걸 뭘 봤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 지역을 간다거나 부산에 가긴 갔습니다만은 엄청난 공약 이를테면 부산 북갑을 대한민국 AI 1번지로 만들겠다 이런 거 말고 그건 이제 이 하정우의 대표 공약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공약 폭탄 아주 예산 폭탄 이런 게 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후광 효과, 대통령 아바타는 엄청난 이 파워를 갖고 왔지만은 한동훈이 지니고 있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흥행성, 그다음에 미래 정치에 대한 엄청난 어떤 기대감, 차기 당권 대권에 대한 이런 궁금증 이런 것들을 믹서를 해서 한동훈이라는 이 신드롬을 무너뜨리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한 말씀 보태자면 저도 이제 저 지역 출신이라서 저도 물어봤어요. 몇 가지 확인해 봤더니 이제 한동훈 후보 굉장히 감각적으로 선거를 아주 잘하고 있고 처음에는 약간 스타일이 댄디보이 스타일이죠. 부산에서 봤을 때 서울말 쓰고 스펙 좋고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하고 부산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 캐릭터인데
이제 처음 봤을 때는 뭐지 하고 봤던데 상당히 좀 진정성 있게 좀 접근하고 있더라. 한 명을 만나더라도 진득하게 만나고 자기의 모든 걸 넣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보이더라.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고 또 감각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문제는 하정우 후보인데요. 네. 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전국 평균이 이제 60 초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재수 후보 지지율이 부산시장 지지율이 이제 40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아까 여론조사 나왔지만 하정우 후보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전재수 후보 시장 지지율보다도 못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지역이 전재수 시장 후보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본 지표에 묻어가서 인물이 플러스 알파가 터지면서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왜 딱 머리 천장에서 막고 있을까? 네. 그랬을 때 그건 단순히 지역 정치적 권력이 부족하다 혹은 뭐 지역을 아직도 뭐 파악이 안 됐다라는 그런 측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답답한. 그래서 누가 선거를 하고 있길래 누가 선수들이 좀 붙어서 좀 코치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누가 붙어 있냐.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네. 저런 좋은 환경, 상품을 저 정도 지표밖, 물론 여론조사니까 오차라는 걸 좀 감안하고 읽어야 되겠지만 기본 지표에 좀 묻어만 가도 기본 지표만큼만 나와도 넉넉하게 가야 되는데 30 중후반 40선에서 딱 머리 맞고 행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왜 이렇지? 나중에 복귀를 해보면 저기도 아주 좀 심각하게 네네. 부산에 한석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석 민주당 잃으면 이제 영석인 지역이어가지고요. 네. 네네. 원장님. 저는 이제 배철호 에디터님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다고 봐요. 네. 말하자면 그 말씀 아닙니까? 하정우 후보가 이재명 효과, 그 다음에 전재수 후보 효과만 제대로 흡수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했다라는 부분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하정우 후보 주변에 1급 책사가 없나? 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체말로 그 선수, 정치권이 뛰어난 책사가 없나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무슨 뭐 SNS 선거 전략을 잘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SNS 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선수가 하정우 아닙니까? 예. AI. 대한민국 최고 AI 전문가면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의 기법을 네. 선보였더라면 지역 주민들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국에서 놀랄 수 있는 어떤 AI를 활용한 다양한 신선거 기법, 스킬들 이런 것들을 툭툭 던졌어도 많은 사람들은 막 감동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젊고 저렇게 패기만만한 AI 최고 전문가가 움직이고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좀 올드한 그런 정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매우 좀 아쉬웠다라는 예. 마치 혼자 뛰는 것 같아요. 하정우 혼자. 직분에서 청와대에서 탁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러면 주위에 정말 정책이나 홍보 전문가들이 딱 달라붙는 게 눈으로 막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두까 보면은 하정우 혼자 여기저기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것 같은 혈혈 단신을 뛰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저렇게 해서 이길 수 있나? 좀 한동훈을 누릴 수 있겠나라는 항상 좀 좀 고개를 갸우뚱했었죠. 네네. 이제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투표가 곧 종료가 되긴 하는데요. JTBC에서 이제 예측 조사를 6시 정각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내용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 결과를 발표드린 뒤에 이어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두 분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누구보다 더 자세히 지역별로 아주 촘촘하게 뜯어서 좀 분석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산 북부갑과 경기 평택을이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정말 양당의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만약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우세하다라는 분석이 워낙 많았는데 만약 국민의힘 쪽에 우세한 방향으로 틀어졌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좀 많이 당황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양당 지도부의 앞으로의 이제 그 권력구도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좀. 안 미칠 수가 없죠. 이제 결과가 나오면 해석 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격렬하게 벌어질 텐데요. 네. 벌써부터 불씨를 안고 있죠. 뭐 정청래 지도부도 선거 결과 끝나기 전에 이미 뭐 사퇴, 뭐 혹은 책임 이런 말들이 선거 투표 열기도 전에 나왔고요. 네. 장동혁 대표는 벌써 나왔죠. 예. 어쨌든 격렬한 해석 투쟁이 벌어질 텐데 이제 이 결과가 그 강도의 크기를 얼만큼 증폭시킬지 네. 이제 본격화되겠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JTBC 예측조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0곳, 국민의힘 5곳,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0곳, 그 다음에 국민의힘 1곳이 좀 예측이 우세가 됐고요. 접전구역은 5곳으로 지금 예측조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10곳, 그 다음에 국민의힘 1곳, 접전지역은 5곳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경합지역이 5곳이면은 좀 많이 격전지가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4개, 5개, 지상파에서는 4개, 지상파 지금은 네네 안 되고요. 그 예측조사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은 네. 5군데인데 우세는 한 군데거든요. 예. 하나는 K, 네. 경북이고 여기서 보면은 대구, 네. 대구도 경합으로 분류됐다. 네. 그럼 여론조사상에서 플러스 오일이 우리는 감지하지 못한 격렬한 흐름이 지역 내에 있었다. 네네. 뚜껑 까봐야, 경합이라는 건 뚜껑 까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1이냐 2냐인데, 네. 2가 아니라 1로 나왔다. 대구가 이제, 49.7, 49.2. 이건 까봐야 합니다. 그쵸. 좀 까봐야 알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까봐야 하는 거고, 김부겸 후보의 진정성이 통했다라고 네네. 좀 보여지고요.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 현재 예측조사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각 당 지금 상황실 한번 연결해서 라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도부 분위기 어떤지 상황실 한번 라이브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이 예측조사에 따라서 지금 지도부의 분위기가 조금 다를 것 같아서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고 상황실 한번 연결해 보자면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승리의 확신에 찬 지도부께서 지금 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앞줄에 있는 지금 지도부는 조금은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모두 약간의 침묵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이 좀 굉장히 조용해 보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박수를 치는데 과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앞에 지금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아까도 정전에 말씀드린 15대 1 구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출구조사가 나왔는데도 사실 그 구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막판 박빙 지역에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넘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0개 이상이 네. 민주당 승리는 확실하다라고 예. 하니까 압승은 기정사실화된 거죠. 그래서 5개 박빙 중에 한 2개 정도만 민주당이 더 이긴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완전한 압승이 된 거죠, 사실은. 네네.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15대 1이다, 16대 1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경우는 사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큰 구도로 압승 분위기는 가는데, 이 출구조사까지도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못할 정도로 박빙 지역이 많다는 건 아마 질적으로 네. 이렇게 박빙 거는 유래부터 지금 올해 9회까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에디터님? 그렇습니다. 이게 기울어져 있던 정도가 아니라 이 선거 과연 정상선거냐라고 말했던 게 불과 석 달인데, 물론 최종 민원은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없겠지만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결과보다는 양상을, 네. 양상. 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갔을까? 왜 이리 됐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토가 붙을 수밖에 없고, 이제 한 군데에서 이제 수치들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는 좀 촘촘하게 붙어 있는 지역들이 이제 속속 좀 보입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개표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며칠만 더 있었어도 좀 뒷목 잡고 서늘할 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지금, 국민민주당도 지금 있지만 좀 표정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환호 자격하면서 이렇게 마냥 좋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제 광역단체장 플러스 이제 다른 국회의원 재보선 14군데가 있는데 좀 넉넉하게, 그리고 민주당의 현재 포지션, 현재 위상, 현재 흐름에 맞는 결과냐. 네네. 그랬을 때는 민주당이 의석수와 플러스 이제 단체장
당선자는 냈지만은 네. 내용 양상을 보자면 썩 납득자는 수치다. 예. 마냥 좋아할, 물론 한 석이라도 더, 한 표라도 더 얻기는 얻었지만은 질, 양상, 흐름,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저게, 마냥 좋아할 수치는 좀 아니다. 네네. 평가 절할 문제가 아니라 네. 좀 쉽게 갈 수 있는 걸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한번 향후 지형에서도 좀 묘한 뒷맛을 남기는 이제 그런 수치가 아니에요. 참 묘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투표함 다 까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좀 이번 이 수치만 갖고 분석을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에 기술이 엄청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합이 5개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치열한지를 짐작을 할 수 있죠. 근데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왜 이렇게 경합이 많은 거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견제론이 이렇게 높아졌나? 그래서 계속 국민힘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나? 네. 라고 하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제가 최근 이제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유럽, 그 다음에 중남미 분석을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경합치가 많은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예. 왜? 양극단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맞붙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가 비슷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그랬었고, 바이든도 그랬었고, 이후에 남미의 최근 선거를 저도 룰라 대통령 그랬었고, 예, 아르헨티나의 말레이 대통령 그랬었고, 터키의 아도르안 대통령 당선될 때 초박빙이었습니다. 다. 예. 총선 대선 할 것이 모든 게 박빙 선거가 세계적 유행이다. 왜? 그만큼 진보와 보수가 대결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근데 결국은 판세 누가 기억을 하냐. 지금 아까 5개 박빙으로 나왔다. 결국은 중도층. 네. 중도가 판가름이 된다. 그런 거죠. 중도는. 그래서, 근데 중도가 그러면 어쩔 건데, 중도의 특성은요, 신중하게 움직이질 않는다. 정치를 알고 어느 쪽을 지지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네. 그러나 중도층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특별하게 야당이 잘하지 않는 한은 네네. 여당, 정부 여당의 정부의 지원론이 네.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나라가 비교적 안정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좀 민생이나 경제를 잘 챙겨주기를 바라는 기대감, 네네. 지원 의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양극단 정치적인 상당히 박빙 구도를 이루긴 하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네. 결국은 집권 여당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아까 5군데가 박빙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사실 저는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네. 사실 뭐 재보궐선거 구역도 좀 남아있고, 지금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하지만, 눈에 띄는 거는 지금 경합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좀, 이렇게까지는 다들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약간은 조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관영 후보의 승리를 좀 예측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전북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한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상파 3사가 곧 한 15분가량에 저희가 발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상파 출구조사를 좀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이번 수치에서 좀 눈에 띄는 좀 수치는 있으실까요? 전체적으로 한 줄로 총평하자면 국민의힘이 네. 추격은 했지만 추월은 못했다. 네네. 이제 경합이라고 나와있지만 이제 바짝 이제 붙어서 올라갔다. 그치 이제 지난 연초 3월 그리고 이제 경선 국면 여기 비해서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 군데 추월 저기 이제 나온 결과들 봤을 때 네. 경합 접전이라고 하지만 1이라도 높은 지역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이 보면 이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JTBC에서 5군데 냈지만 다 예측은 다 민주당 우세로 지금 네네. 그 경합 우세, 지금 경합이지만 경합 우세는 이제 민주당인데 네네. 그래 봤을 때 일이 된다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젖잘사 이렇게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여튼 추격세는 만만찮겠지만 추월한 곳은 없었다. 이제 불경은 또 2018년에 민주당이 다 석권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선거 캠페인, 저도 이제 선거 캠페인 매니지먼트를 이제 공부하고 이제 일을 한 사람 왔을 때,
그 선거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냐면 경험이거든요. 네. 즉 이겨본 사람이 이깁니다. 네네. 그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승한 사람은 우승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저런 환경이나 자원, 기술, 인적이 붙어도 경험이 없어서 곧 마지막 고비를 못 넘어가면서 엎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불경 모두 민주당이 한번 그 당선을 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리스크 관리, 이슈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경험들이 결국 막판에 추격세를 뿌리치고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요인 아니었냐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구인데, 저는 대구에서 만약 김부겸 후보가 당선증을 거머쥔다. 이것은 그 자체로 거의 그 혁명적 사건입니다. 혁명적 사건입니다. 그렇게 무소속도 아니고. 사실은 뭐 실제로 무소속이라면 대부분 위장 무소속이거든요. 그 당의 간판 띄고 그렇죠. 사실은 이건데 상대 당의 간판을 걸고 그 지역에서 돌파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후보의 만약 승리가 현실이 된다라면 네네. 이것은 대한민국 근대 정치, 근대 이제 건국 이후 공화국 시대가 열린 이후 선거에서 이런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을까? 우리 뭐 최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7년도 DJ의 당선, 2002년 노무현의 당선에 필적할 만한, 비견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번 김부겸의 도전의 결과, 저는 계속 눈길이 대구에 머물고 있는데, 그만큼 크다. 또 전북은 결국 이제 민주당의 뒷심이 좀 통했다. 네네. 저희도 이제 결국 통했다. 물량 공세의 무소속의 한계가 좀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기도 결국은, 조사상으로는 저렇게 좀 붙어 있는 건 나왔지만, 저기도 과연 민주당이 수성할까? 네. 김관영 후보가 뚫고 갈까? 네. 그 지역이 이제, 그 두 지역이 이제 제일, 수치로도 제일 붙어 있고, 그렇죠. 정치적 의미도 그렇고, 나머지는 조금, 간격이 좀 있어서, 좀 눈길이 좀 뒤로 가는데, 그 두 지역이 계속 눈길이 수치에 꽂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JTBC 예측조사 결과 이제 그 재보궐선거구역 있잖아요. 재보궐선거구역에서 한동훈 후보가 48.1%, 하정우 후보 37.6%가 지금 좀 예측이 됐습니다. 또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후보 34.2%, 조국 후보 31.6% 정도로 기록이 됐는데 지금 보면 사실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붙어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북구갑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아무래도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좀 예상한 수치대로 좀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좀 튄 수치라고 좀 보시는지? 네. 이거는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 전문가 에디터님께서. 여론조사 기존에 나왔던 패턴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들이 조사가 판세 조사가 있고 예측 조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것이 뭐가 다르냐? 모든 걸 다 예측 조사하듯이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예측 조사를 하면은 많은 대상, 방법, 기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리 되면은 이제 매 조사를 3,000명, 5,000명씩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예측 조사라 그러고, 보통은 500명, 800명, 1,000명으로는 판세 조사입니다. 판세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예측 조사 같은 경우는 많은 조사 대상 인력, 고급 분석값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측 조사에서 이제 어긋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 그만큼 오차 범위가 적고요. 그랬을 때, 물론 사고는 있었죠. 총선이라든지 그런 데서 당락이 엇갈린 경우는 있었지만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북한 말씀하신 데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구간으로 수렴되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투표 전략을 한번 짚어보면 국민이 이번에 이제 선거하면서 참 착각을 한 게 뭐냐면요. 지금 자꾸 박빙 지역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이제 잘말하면 따라잡는다. 보수가 조금만 더 뭉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 판세를 잘못 읽은 거죠. 이게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만 보고 중도층을 전혀 보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를 뭉치는 데만 온통 신경을 써서 막판에 이제 박근혜 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막 동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보 보수가 도토를 뭉쳤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샤이 보수는 더 뭉치는 거고 또 중도는 저쪽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선거 전략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여야 후보는 지금 진보나 보수만 보고 중도표를 잘 보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중도를 아예 전혀 보지를 못한다. 장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이 얼굴에 이 정말 장님처럼 뭐 이 수건을 두르고 가렸듯이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시점이 와서요. 이제 엠바고가 풀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드리고 자세한 이제 구체적 수치 들어가겠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민주 11곳, 국민의힘 1곳, 접전 4곳으로 지금 예측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11곳, 국민의힘 1곳, 그 다음에 접전은 4곳으로 지금 예측됐습니다. 좀 구체적인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51.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6%로 정원호 후보가 앞서는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부산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50.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8.3%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대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49.1%,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9.9%로 초접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가보겠습니다. 경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60.4%, 국민의힘 34.1%로 추미애 후보 예측 1위입니다. 다음으로 인천 가보겠습니다. 인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53.7%,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45.5%로 박찬대 후보의 예측 1위입니다. 다음으로 경남 가보겠습니다. 경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54.3%,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45.7%로 김경수 후보 예측 1위입니다. 울산 가보겠습니다. 울산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52.8%,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43.2%로 김상욱 후보 예측 1위입니다. 다음으로 대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55.9%,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42.9%로 허태정 후보의 예측 1위입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충남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52.1%,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47.9%로 접전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충북입니다. 충북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 56.2%,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43.8%로 충북은 신용한 후보의 예측 1위입니다. 다음으로 세종 가보겠습니다. 세종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64.3%,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32.9%로 조상호 후보 예측 1위입니다. 전북 가보겠습니다. 전북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48.5%, 김관영 무소속 후보 46.3%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상황입니다. 전남 광주 가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 78.6%,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12.8%로 민영배 후보 당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강원 가보겠습니다. 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51.3%,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48.7%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북입니다. 경북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69.7%,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 30.3%로 이철우 후보 예측 1위입니다. 다음으로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62.2%,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34.9%로 위성곤 후보 예측 1위입니다. 이상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16곳은 좀 훑어보았고요. 다음으로 재보궐선거구역 같은 경우에는 2곳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평택을입니다. 경기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0.3%,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30.6%,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31.1%로 3자 간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부산 북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42.6%, 무소속 한동훈 후보 41.6%,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15.8%로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 거의 초접전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이제 발표를 드렸는데요. 조금 JTBC 예측과는 다른 부분도 있고 거의 뭐 상이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지역별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서울시장 두 분 먼저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서울시장의 경우 정원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아직까지 예측은 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원장님 먼저 좀 말씀 주시나요? 저는 뭐 일관되게 사실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우세할 걸로 처음부터 이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에 서울시장이 국민의 후보가 넘어갈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정책이라는 여러 가지 운영에 아주 휘청거리고 아마 2년 차부터 레임덕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질 경우에 그 모든 표현은 사실 서울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서울시 유권자들이.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봤었고, 그래서 정원호 후보가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뭐 인물론이나 경력에서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정원호 후보가 아닌 그 어떤 제3, 제4 후보가 나오더라도 서울시는 전체 구도 대결이고 그건 흐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번엔 집권 초기에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오더라도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사실 본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미니 대한민국이라 할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수도 서울에서 는 내란의 어떤 뭐 청산론, 그 다음에 정권 지원론, 이 두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오세훈 후보가 인물론을 내세우고 서울시장 4번 했다는 이런 관록을 내세우면서 했어도 사실은 애당초 구도 자체가 힘든 게임이었다. 그래도 오세훈 후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저는 접전을 하고 따라 붙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민주당 승리가 예고될 수밖에 없던 지역이었다. 서울이란 지역이. 에디터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방금 최진 원장님 하셨던 말씀에 한마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집권 2년차 여당 후보가 이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여기서 처음 보는데 정원호 후보 앞자리에 5 찍은 거 저도 처음 보거든요. 사실상 여론조사 수치에서 과반을 넘은 적이 계속 없었죠. 40초 언저리였어요. 심지어 30 후반도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조사 기간마다 다르지만은 64, 62, 60 이 정도의 후보 지지율이 40 언저리다. 20% 갭이 있다는 건 뭐냐. 정원호 후보가 뭐 초반에 이러저런 뭐 논란이 있었지만 굉장히 지금 침대 축구 뭐 시간 끌기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뭐 돌파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서울 정원호 경기 추미애 둘 다 조용조용 로우키로 갔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좀 뭐 먹을 수 있는 선거를 뭐 먹었다라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지만 좀 더 집권 초반 여당답게 서울시장답게 했었더라면 좀 더 여기서 좀 더 로스를 물론 감내하기는 좀 뭐 부담스럽겠지만 좀 더 파이팅 있게 했더랬으면 오히려 저보다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보고요. 역시 이제 오세훈 후보 인물이니까 46이라는 수치가 가능했다. 이제 그 서울을 잃었다는 것은 나중에 기초단체장 선거까지도 같이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이제 서울이 잃었다는 거는 막 광역 한 자리 이상의 의미죠. 이건 뭐 굳이 뭐 우리 시청자분들 뭐 아시니까 거의 해석할 여지는 없고 어쨌든 서울을 잃었다 그 상징을 넘어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 46이라는 수치가 또 묘한 게 뭐냐면 잘하면 먹을 수도 있네? 있었네? 40초만에도 그런 해석이 안 붙어요. 근데 40중, 46이다. 그럼 이 책임론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50이든 51이든 53이든 먹으면 아슬아슬하게 이겨내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가슴 쓸어내기로 했지만 46이라는 숫자를 이 성적표는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에게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먹을 수 있는 선거 못 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못 먹었지? 왜 못 먹었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근혜는 갑자기 왜 나타난 거야? 그리고 장동혁은 뭐 했어? 윤석열의 뭐 윤의견 이 태극기들은 도대체 뭐야?
너희들 없어서 먹을 수 있지도 않았냐라는 묘한 뒷맛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불씨가 드디어 개방됐구나. 이제 당장 내일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늘 저녁부터 커뮤니티나 이런 등 저런 등에서 불 튀겠네. 예. 당장 그렇게 좀 봅니다. 이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경우 좀 이제 워낙 모수 투표수가 많기 때문에 좀 투표함이 다 까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5%포인트 이제 넘어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정원호 후보의 좀 유력이 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지역으로는 좀 부산 지역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 지역은 접전 상황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8.3%인데 이 지역은 정말로 아직 저도 뭐 예측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접전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원장님께서는 이 부산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원래 전재수 대세론이 아주 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부터 예. 이미 부산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전제로 해보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현직 그 부산시장이 박영준을 앞서는 결과가 쭉 나왔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통일교 문제 때문에 예. 장관을 그만두고 과연 부산시장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참 의구심도 있었지만 결국은 출마를 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 부담, 리스크를 안고 네. 부산시장에 나갔지만 여전히 그 대세론이 처음만큼 못하지만 그대로 유지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는 사실은 지금 다른 도시,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히려 대구보다 더 지역 발전론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강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전재수라든지 여러 부산 지역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산 해양 수도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상당히 먹혔다고 보는 겁니다. 대구는 지역 발전은 세게 세지만 그래도 지역 정치론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지역 발전은 훨씬 더 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재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콤비 이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청와대에 내려온 하재홍까지 이 3인방이 뛰면 상당히 지역 발전을 크게 이룰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전재수 그리고 이제 그 연임을 했지 않습니까? 박영준 의원이 예. 3선 때 수전하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이 3선, 4선, 5선 도전한다는 거는 조금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초선에서 2선 재선으로 가는 건 상당히 유리한데 3선 3번에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그 머리에 뇌리에 박히는 엄청난 대표 업적이 없는 한은 또다시 3번째 지지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4선인데 5선 고지까지 가는 건 오히려 그게 오히려 본인의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18명인데 그 중에 지금 한 명이 민주당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데 저 북갑, 저 야당세가 센 지역 그래서 민주당으로 3선을 했다는 거는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이 갖고 있는 맨파워, 인지도, 기대감, 이런 거는 아무튼 상상을 컸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역시 저는 일찌감치 전주세의 승리를 이제 예고를 했지만은 그렇게 가고 있다. 다만 아까 하나 이제 덧붙이면 그거를 일찌감치 포착을 하고 하정 후보가 같이 전재수로 그러니까 투톱으로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전략이 조금 아쉽다. 점이 이제 좀 아쉽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보자면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재수, 하정우 복식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좀 못된 것 같다. 전재수 후보가 50초, 하정우 후보 42, 10%포인트, 그것도 전재수 시장 후보 지역구였죠. 꺼진 이유가 뭐냐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부산시장 전재수 박형준 후보 예상이 지금 2%포인트예요. 이제 하정우, 한동훈 1%포인트예요. 만약에 선거 다 끝난 상황에서 가정법이 무의미할 수 있겠지만 박형준, 한동훈 복식조가 되어서 보수 재건 정치 복원이라는 그런 가치를
내걸고, 박형준 후보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분이지만 굉장히 개혁적이고 좀 진득하신 분인데, 네. 극우 유튜브에 출연하시더니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제 등판하는 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동훈하고 만약 복식적으로 이루었으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가정법이기 때문에 뭐 끝나고 나서 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시장 후보 2%포인트, 북값 1%포인트 진짜 붙어 있거든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나 우리가 분석 예측조사하면 5%포인트가 엎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 2%포인트, 1%포인트는 자칫 표집 간격 인터벌을 조금만 좀 달리해도 이거는 오류가 미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까지 좀 까야 될 상황이고, 어쨌든 서울시장 2%포인트, 북값 1%포인트 양쪽이 나란히 복식이 실패했다. 전재수, 하정우 조도 뭐 좀 잘못되었고, 박형준, 한동훈 조도 잘못됐고, 한쪽이 좀 정치적인 문제라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다면, 한쪽은 좀 쉽게 갈 수 있는, 자기 지역구인데도 10%포인트 까먹었다. 이거는 캠페인 기술상에서 한번, 이 지역은 한 번 더 민주당에서 좀 몇 번 복귀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양당 다 이제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산보다 더 딱 붙어 있는 지역이 현재 수치상으로는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9.1%,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9.9%, 정말 뭐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누가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에 원장님 먼저 좀 분석해 주실까요? 출구조사에서 저 정도 하면 정말 초초박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대구가 보수 심장부에서 김부겸 후보가 저 정도로 선전을 한다라는 거는 절반 이상의 승리를 거뒀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렇더라고요.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40년대 정치 유세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라고 읍소하다시피 정말 울다시피 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호소하던데, 저는 저거 보고 이제 다시 정치 시작해도 되겠다. 오히려 그렇게 평가를 하셨군요. 네, 총선도 있고 그 다음에 2030년에 또 이제 대선도 있는데, 대구의 명실상부한 저는 맹주로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추경호가 배치를 단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지명도나 파워가 김부겸 후보만큼 하겠습니까? 저는 못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렇게까지 이긴 선전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대구에 불어닥친 역시 내란 정산을 바람이 대구까지 불어닥쳤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상 전국 경제 꼴찌였던 대구에서 지역 발전론이 많이 먹혔구나. 이 두 가지 때문에 김부겸이 계속 1위를 하다가 지금 거의 1위를 유지해 왔다. 그럼 막판에 제 걱정하고 염려가 뭐냐면 지역 정서에 호소하는 겁니다. 김부겸 후보가 이번엔 정말 제발 바꾸주십시오라는 거는 저한테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데 투표장에 가서 꼭 눌러주십시오. 도장 꼭 눌러줘야 그게 표로 연결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추경호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뭐라면 미워도 다시 한번 하야.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 대구 시민 이해합니다. 다 그래도 우리 같은 편 아닙니까? 찍어주십시오. 이 정서적 호소, 이게 과연 먹힐까? 그리고 그게 오히려 먹힐 수도 있다. 라고 봤기 때문에 초박빙이지만 출구조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좀 꽤 밀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내심 솔직히 우려를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거의 뭐 0점 소수점 차이는 맞습니다. 거의 뭐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김부겸 후보의 파워가 참 대단하다라는 거고, 이미 절반 3분의 2 승리 정도는 저는 이루었다. 앞으로 또 정치를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대구시장이요, 만약에 김부겸이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대구 시민들이 드디어 대구가 뚫렸네, 보수 심장이 무너졌네,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대구 시민들이 열렸네, 마음이 열렸고, 저 민주당을 정치인을 봐, 대구 한 복판에서 당선시킬 정도로 대구가 완전히 열리고 통큰 도시가 됐나라고 오히려 박수 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분석하실 수 있고요.
좀 그러면 에디터님 이번 대구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저께 저도 이제 선거 마무리하면서 좀 그 폰을 좀 봤습니다. 그 김부겸 후보 아버지 도와주이소 좀 짠하더라고요. 한쪽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나오셨던데 김부겸의 진정성이 그 지역의 벽, 그 두터운 벽을 넘어설까? 넘어섰네요. 보니까 저도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한 20여 년, 뭐 3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으면서 가장 붙어 있었던 조사가 22년 경기지사 선거였습니다. 김동연, 김은혜가 이제 실제 결과도 0.18% 차이가 났었고 상당 부분 이제 좀 서로 이기네 전에 이기네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0.8%포인트. 이거는 투표하면 다 까야 알 수 있는 수치예요. 아마 지난 경기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좀 경기보다 일찍 나겠지만 2022년 4년 전에 경기도가 4시 넘어서 이제 뒤집어졌거든요. 그 5시 확정이 됐는데 여기 대구는 이제 경기보다는 좀 작고 좀 몰려있기 때문에 뭐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 표 까는 걸 감안하면 12시, 1시 정도면 충분히 뭐 다 그 금상까지 해서 까질 텐데 아마 그러면 모든 언론이 내일 전국 선거 몇 대 몇이 이제 일면 헤드로 나오고 바로 그 밑에 어쨌든 김부겸 후보의 결과 붙어 있는 밸류로 따지면은 그 정도로 중요한 지역으로 이건 아까 말했죠. 97년 DJ 2002년 노무현과 비견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을 드렸는데 또 비견할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보면 더 클 수도 있다. 광역단체장 하나 선거에 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냐.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게 또 우리 정치 사적에 큰 사건이다. 만약 당선된다라면 또 이미 당선이 안 되더라도 울림은 굉장히 좀 진하게 남을 수밖에 없고 장동혁 지도 뭐 이거 경북 넘고 대구는 그냥 먹고 나머지 뭐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찐이냐 이게 뭐 사실이냐 아마 제일 진땀 흘리는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닐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사실 대구 못지않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유의미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경남 지역인데요. 경남 지역의 경우 지금 현재 방송 3사 출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4.3%,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45.7%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상 접전이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최근 좀 나왔지만 지금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꽤 큰 폭으로 좀 벌어지는 수치거든요. 좀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원장님?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상당히 빗나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지역이 경남도지사 선거는 의외로 박빙 지역이다라고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유리한 지역이 사실은 마른 안에서도 경남도지사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 조사 결과론도 본다면 지금 상당히 좀 표차가 나고 있거든요. 꽤 크게 보이는 거기다가 인근 울산이라든지 말이죠. 충남부 지역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보수 패널들 죄송하지만은 많이 예측이 많이 빗나갔죠. 저 표치로만 본다면 심지어 상당히 좀 그 실력 있는 평론가들 중에도 한 8군데 정도는 국민의힘이 확실히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저런 부분은 자기 자신의 어떤 희망사항이 너무 강해서 그게 그냥 그대로 밖으로 기사화돼서 나온 경우인데 지금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경수 지사가 그 지역에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루킹 사건으로 해서 이제 도중 하차한 거죠. 아주 본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제 은퇴해서 다들 야 이제 김경수는 뭐 끝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이제 사면 복권돼서 다시 출마를 해서 다시 또 재기를 한다. 투표만 보고 말이죠. 그래서 저거는 특히 그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외람된 말씀인데 민감한 말씀인데 김경수 지사가 엄청나게 잘하고 뛰어난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만큼 비판 여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특히 장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윤 어게인 세력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표를 막 떨어뜨리는 거죠, 사실. 저는 이 경남도지사
선거도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지나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2번 이상 전국 대구를 사실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도 저렇게 완전 박빙으로 같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박근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거의. 심지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를 돌아다니지 않았더라면 네. 오히려 더 큰 표 차이로 추경 후보가 이겼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평가하시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미 뭉쳐있는 보수 진영에서 더 세게 똘똘 뭉쳤을 뿐입니다. 이미 어차피 추경을 찍을 사람이 똘똘 뭉치고 더 강하게 뭉쳐서 소리를 내면 뭐합니까? 아무 조용히 없이 투표를 찍는 사람. 뉴 김부겸, 아니면 샤이 김부겸이라고 그러죠. 샤이 김부겸이라고. 샤이 보스들. 난 내놓고 주장은 못하지만 부끄러워서 투표장에 꾹꾹 찍는 샤이 보스와 샤이 부겸의 표들이 저는 막판에 오히려 더 김부겸 쪽으로 몰려서 저렇게까지 초초박빙을 저는 이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에디터님 좀 지금 다시 돌아와서 경남 지역, 그러니까 사실 좀 깨알 자랑을 좀 해보자면은 사실 뉴스핀과 리얼미터가 이 경남 지역에 대해서 최근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한 7%포인트 이상으로 김경수 후보가 이긴다라고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표차가 난 걸로 나왔는데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요. 예측의 나머지 이제 비율대로 무당적 비율을 뿌리면 이 결과는 가장 근사하게 나타났고요. 우리 세원님들도 그 보수 평론가가 저기 접전이라고 하든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이틀 전에 그 지역 부산 부울경 지역 그거를 했었는데 저 경합우세로 민주당 성으로 본다는데 다른 분들 또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라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자기 마음, 자기 쪼아 데이터 그건 현실 부정 정신성인데 저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남 선거를 보려면은 창원, 양산, 김해, 거제 이 빅4와 나머지 군 단위를 봐야 됩니다. 이제 지난 가을에 거제시장 재보선 먹었죠. 김해 2자리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경남 우리가 영남 하는데 TK와 PK는 또 다르고요. 부울경도 각자 다릅니다. 이제 약간 빅4 네 지역 다 지금 민주당이 강세였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 군 단위 지역이 그 국민의힘 선거가 공천이 매끄러웠냐. 자범과 파열과 난장판 일색이었거든요. 그리고 꽂으면 된다라는 그 오만함이 밑에서부터 공천 파동이 밑에서부터 허물어진 거예요. 그럼 그 표가 어디로 갑니까? 국민의힘은 안 가죠. 아까 최원장님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단단하다고 되냐? 단단하면 한 표가 2표 되냐?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이제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에코롬에 갇혀서. 정작 이제 자기들끼리만 볼 게 아니라 좀 시야를 넓히고 바깥을 봤으면은 되는데 저렇게 경남이 지난번 김경수 지사가 첫 도전할 때보다 좀 더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부울경이 한번 2018 어게인 했네요. 했네요. 이제 그 부산과 우선 다르게 경남은 사실 면적이 넓고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산, 울산보다 캠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울산은 확실히 노동자 표심이 있고 큰 덩어리가 있어서 그 결합만 잘 되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데인데 경남은 뭐 촌지역 합천 선거와 창원 선거를 같은 결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데서 저 정도 스코어 8% 스코어가 났다. 이거는 조사회사가 만약 이거 예측이 실패하면 그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거는 8%는 그거는 결과를 엎을 수 없는 구간입니다. 어쨌든 저기 그 국민의힘이 아프다 하시면 설마 경남까지 무너져? 이건 내일 아마 저기 경남 현역들 지금 뭐 톡방 난리 나겠네요. 하나 덧붙이면요. 경남 지역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양산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 저 접전지라고 해서 자기 아주 가까운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마음먹고 많은 경남을 곳곳에 다녔다. 라고 하면 역효과가 더 났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의 그 순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김경수를 어차피 지지하는 진보들만 똘똘 뭉치게 되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던 샤이 보스들이 다시 뭉쳐서 뭐야 이거라고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중도층이 오히려 국민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얘기가 지난번 총선 때 오히려 다녀서 역효과 났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다 분석도 좀 있었죠. 분석들이 지금 보수 진보 편을 다 공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돌아다니지 않은 것 참 잘하셨다. 더 보태자면 대통령이라면은 단순히 최고 권력자를 넘어서서 어쨌든 그 사회에 살아간 당대의 가장 큰 뭐 어른이란 말이 굉장히 봉건적 유교적일 수도 있지만은 큰 어른입니다. 그렇죠. 그런 큰 어른이 큰 이야기하고 사회 통합이라든지 좀 낮은 목소리를 좀 전해줘야 되는데 이 선거판에 나서서 도와달라. 굉장히 볼성사납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당 출신 대통령은 돌고 어느 당은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사람을 아끼고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선거판에 나서서 이렇게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국민들은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부작용, 도움이 아니라 그 부작용 마이너스만 일어난다. 이제 좀 이걸 끝으로 이제 좀 그런 분들은 큰 어른답게 좀 처신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보탭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흐르고 있어서요.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눈여겨볼 지역은 충남 지역인데요. 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2.1%,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47.9%로 지금 나왔습니다. 격차가 뭐 그렇게 크게 난 수치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좀 원장님께서는 충남 지역이 좀 접전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네, 그 여론조사 마지막에 나왔을 때 충남지사 판세들이 두루두루 뭐라고 나왔냐면요. 박수현 후보가 상당히 우세했는데 점점 더 좁혀진다. 저대로 가면 자칫하면 뭐 김태형 후보가 오히려 역전할 수 있다. 이 위기론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동영 후보도 더 충남을 가게 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빙빙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남이. 근데 결국 지금 사전투표 결과를 보니까 저 정도면은 꽤 차이 나게 박수현 후보가 우세하구나. 그러니까 막판에 약간 그 좁혀진 건 있지만은, 결국은 박수현을 간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드린 게,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싹 돌아다닌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는 것이 충청도에도 그대로 충남지사에서는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머님 유경수 여사의 뭐 생가를 방문한다는데 그 정도 되면 오히려 잔잔한 파급 효과가 아마 났을 겁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지역을 가고 선거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들어주고 이렇게 막 정치적 발언을 막 쏟아대면요, 바로 반발 심리가 생깁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대통령 움직이면은 호불호가 쫙 갈라지거든요. 홍해바다처럼.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충남지사도 오히려 그런 박근혜 전 행보가 오히려 역효과를 거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출구조사로만 보면은 저는 생각보다는 차이가 나서 박수현 후보가 유리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디터님, 좀 이 예측 결과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 발표했던 뉴스핀 리얼미터가 처음 발표했던 게 충남이 그냥 딱 붙어 있었는데, 52대 48이면 저희들이 조사했던 그 구간과 어차피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 좀 이 정도는 근접해 있죠. 근접해 있고, 이러저런 정치적 상황이나 여건 등등을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는 이제 맥시멈 올릴 수 있는 자리까지는 최대한 올렸다. 하지만 추월하기까지는 힘이 붙였다.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는 52% 이 수치가 만족할 수치인가, 좀 더 벌릴 수 있는데 왜 벌리지 못했을까. 요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좀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좀 전북 지역을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전북 지역 역시나 예상대로 접전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48.5%,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6.3%인 상황인데,
사실 지금 현재 수치로는 이원택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수치예요. 좀 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 출구조사 수치로 본다면 이제 약간 의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예, 약간 의외다. 오히려 저 수치가 반대로 됐다면 좀 자연스러울 텐데. 김관영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좀 예측해 예, 약간이라도 단 1%, 2%라도 지금 김관영 후보가 좀 유리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이원택 후보가 더 유리하게 나왔네요. 근데 아까 또 전라북도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너무 확실하게 이원택 후보가 된다라고 아주 그 표정할 것 없이 너무 확실하게 네. 이미 내부적으로 비상 걸려서 총력 투입했고 그 지역 민심들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는 눈치더라고요. 평택은 좀 이제 잘 모르겠다 걱정 근심 좀 하는데 전라북도는 워낙 장담을 하는데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호남의 이제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은 그래도 무소속이 너도 다 우리 편 아니야 야권이야 이렇게 생각할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의 지도부가 혹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발벗고 나서서 그 지역에 있는 광역의원들, 기초의원들 혹은 핵심 당원들에게 막 호소하지 않습니까? 먹힙니다. 예.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전북 뚫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정청래의원도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면 무소속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십시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막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거의 맨투맨에 가까울 정도로 전라북도 당원들이나 민심에 호소했던 것 이게 이제 마지막 먹혀서 저는 출구 조사 결과가 오히려 결국은 예상을 되었고 민주당 후보가 좀 더 많이 나온 그런 수치라고 원인이라고 봅니다. 좀 에디터님은 저 전북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다른 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 이번 예측 조사가 이게 그 접전이라 그랬지 우세 이제는 그 우세란 표현을 오차범위 밖 아니고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1%만 상대적으로 움직여도 상대가 먹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이번 예측 조사가 실패한다면 전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예측 조사라는 거는 사전 투표 플러스 본투표 출구조사 데이터를 합쳐서 합산한 결과를 내거든요. 전북이 사전 투표율이 꽤 높았어요. 이제 출구조사 엑시트폴은 굉장히 이제 등간격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값을 클리어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전 투표는 그 전화조사를 통해서 누구를 찍었냐, 이것을 투표율 변수를 감안해서 데이터를 합산해서 총 몇 대 몇 일이 나오는데 전북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예측 조사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엑시트폴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사전 투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성향, 그 지지율 합산 과정에서 항상 미스가 납니다. 이건 100% 그랬던 일인데 문제는 1%다. 이제 저런 경우에서 막판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화력을 미국이 이란 때리듯 수준의 물량 공세를 했었는데 에도 불구하고 2%포인트 붙어 있다. 김관영 후보의 기세가 죽지 않았단 말이기로도 똑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기세가 죽지 않았다. 그 물량 공세에도 2%포인트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른바 숨은 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고, 그런 숨은 표를 조사 기법으로 잡아내는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2%포인트라면은 묘한 구간에 겹쳐 있거든요. 3%, 5%만 넘어가도 이거는 충분히 걸르고 볼 수 있다. 그 흐름이 바뀌진 않는데 2%라면은 조사 기법으로는 캐치하는데 저거는 천하에 누가 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거는. 그랬을 때는 이변의 여지는 여전히 좀 있구나. 저기도 이제 결국 투표 한번 까봐야 아는 데고. 근데 민주당에서 결국 속전을 안 해서 그 물량 공세 퍼부었음에도 넉넉하게 이기지를 왜 못했을까? 여전히
뭐 두터운 반감이 있구나. 이거는 결과와 무관하게 마지막 개표함 열릴 때까지는 그거는 뭐 양당 지도부가 좀 약간 좀 네. 무게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배철호 에디터님의 그 분석 자체는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좀 의외다라고 네. 생각한 거는 출구조사는 뭐든 간에 0.1%라는 어쨌든 김관영 후보가 좀 더 나올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은 평론한 사람들 보면 그래도 어떤 형태로 조금이라도 더 김관영 후보가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출구조사에서 적지만 그래도 이원택 후보가 더 많이 나왔네요. 네. 근데 저 표를 보면 여전히 방금 우리 배철호 에디터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꽤 앞선 출구조사 결과가 김관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기로 반대로 나왔구나. 그러나 여전히 또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박빙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사실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기간에 5일이거든요. 5일 동안에 그 물량공사라든지 이제 정치적 네트워크를 동원한다라면, 또 민주당에서의 그 물량공세를 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버틸 수 있을까? 방어선을 지금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포인트였는데, 네. 어쨌든 저 정도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네. 저는 그 자체로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아무튼 호남에서 무소속은 어렵다라는 건 오랜 그렇죠. 네네. 딴 데는 지방선거 시행되고 딴 데는 무소속 광역단체장이 있었지만 호남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지역인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재보궐 지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지역 다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평택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3%,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30.6%,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31.1%. 이 지역도 사실상 누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지역인 것 같은데요. 좀 두 분 다 이 평택을 지역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여론조사 이제 선거 방법론 할 때 네. 나오는 그 하나의 이그젬플입니다. 예. 1, 2, 3등이요. 예. 언제든지 어떻게 바뀌어도 오차범위 안에 0.3, 0.5기 지금 1, 2, 3이 1이 되든 2, 3, 1이 되든 그건 조사로는 도저히 캐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0.3%포인트, 0.5% 누가 1등이 그렇죠. 될 수 없는. 저건 말 그대로 마지막 함을 한 동네 마지막 표에 투표하면서 몰표가 나오면 그 전까지 이기고 있던 지역이 갑자기 3위가 1등이 될 수도 있고요. 1등 3등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성격입니다. 저거는,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서 하나죠. 김용남 후보가 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인데도 저렇게, 오차범위에서 물고 물렸다. 네. 유이동은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유이동 후보는, 진짜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만 좀 됐어도, 될 뻔했네. 아쉽다. 아쉽다. 정치적인 문제고. 어찌 보면, 황교안하고 단일화를 안 했기 때문에 저 수치가 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수 총합이 한 40% 언저리 저렇게 좀 나온 듯 보이고, 문제는 좀 조국 후보인데요. 조금 더 김용남 후보에서 떨어진 표가, 결국 올 수 있는, 김재현 후보한테는 가고 자기한테 올 텐데, 막판에 이제 악재가 서로 동시에 물고 물리면서 둘의 합은 60이에요. 둘은 합은 60인데 그 딱 반분했죠. 그러네요. 한쪽 쏠림이 없이 딱 그러네요. 반분했는데 여기서 좀 더 평택 거주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쏠리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제가 단기간에 좀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기서 정치적 역학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좀 투영되어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원내 입성을 하기를 바라는 층들도 강하지만 아니지 않느냐는 층도 좀 만만치 않게 좀 강하거든요. 단순히 두 면의 어떤 네거티브 난타전 혹은 정치 선거 캠페인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좀 복잡한 맥락 속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진짜 저 지역 0.3, 김동연보다도 더 촘촘하게 물려있어. 저기는 마지막 투표하면 다 까야 알 수 있는데, 진짜 저렇게 접전이 날 줄 사실 몰랐어요. 저는 좀 김용남 후보의 좀 주저앉고 조국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유이동은 상수가 아니냐, 1, 2 둘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관측을 했었는데,
뭐 유희동도 마지막에 뭐 몇 프로지만 쥐어짜면서 좀 뭐 올라갔고 저 둘이서 또 반분을 해버렸는데 예. 저거는 와, 말 그대로 뭐 결과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원장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용남의 집권당의 조직력이냐, 네. 아니면 조국의 전국적인 이름값이냐, 네. 의 대결이 출구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네. 저는 이제 좀 더 전국적인 이름값, 네. 좀 더 이제 비중을 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의외로다. 빗나갔다고 할까? 유희동 네. 국민의힘 출구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제 생각은.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3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비교적 젊습니다. 이게 세 사람 중에 아마 거의 나이가 비슷할 정도로 지금 50대인데 젊은 3선 의원이 그 유일한 토박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토박이로 먹혀 들어갔는지 몰라도 30.6% 유희동 의원의 이게 상당히 출구조사지만 높게 나왔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조금 이제 배철호 엔터님하고 제가 좀 생각이 좀 다른 거는, 만약에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다면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표가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역효과 난다고 했는데요. 네? 역효과 난다라고 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두 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역시 우리 옛날부터 우리 보지만 배철호 엔터님 같은 되게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여야 정당들이 배철호 엔터님 분석을 드려야 되는 건데 꼭 이게 엉뚱하게 바람처럼 들어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그 선거 도중에 황교안 후보에게 모스탄이라는 그 유명한 부정성 음모론자 가수도 두 사람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했더라면 오히려 훨씬 떨어졌을 거다. 근데 일관되게 오히려 지역 토박이론답게 외길 간 게 상당히 표를 얻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쯤 되면 완전히 초초박빙인 거죠. 누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궁금합니다. 초박빙인 지역 한 곳 더 있죠. 마지막으로 북구 갑 지역 좀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2.6%,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1.6%,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15.8%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상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거의 딱 붙어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이 지역은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까 평택이 소수점이었다면 여기는 그나마 단단이네요. 그나마 한 1%포인트 정도는 차이가 나네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결과는 이제 까봐야 아는 수준이고, 이제 정치적 해석과 의미에 대한 좀 분석인데요. 뭐 마지막 조사에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박우세의 결과를 보였다는 것도 뭐 보도됐죠. 그렇죠. 근데 이 조사만 보자면 한동훈 하정우가 1%포인트 접전이었다. 그리고 이제 40이라는 수치는, 40초라는 수치는 여론조사에서는 제대로 캐치를 했습니다. 포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정우 후보가 30 중후 40을 안정적으로 찍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이제 뭐 온다 그랬을 때 오히려 좋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정체 다 보였는데 어쨌든 예측조사에서는 40을 찍었네요. 어제 42, 41. 근데 박민식 15. 이제 이게 무응답 분류를 하자면은 결국 무응답이 이제 태도를 은폐했던 청이 한동훈은 플러스 알파를 먹지는 못한 것 같고요. 여론조사 숫자 흐름을 좀 보자면은 박민식은 그나마 더 안 빠졌네요. 15에서 그나마 브레이크를 잡고 15 밑으로 가서 선거비 보전도 뭐 반액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15에서 브레이크를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응답청이 결국 하정우에게 쏠림을 했다. 이제 박민식, 하동훈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살이 붙었으면은 이 결과는 좀 달라졌을 텐데 무응답청이 하정우에게 갔다. 그러면 이제 하정우 역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정우 후보의 캠페인이 좀 더 세련됐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가 어디 간다라면 같이 보는 게 이번 선거에는 누가 붙었노? 기술자 누가 갔냐? 이것도 저희들이 저희 업계에서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누가 갔다더라.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선거 캠페인을 전문 에이전시들이 합니다. 이번에 어느 기업에서 그 후보를 했다더라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네네. 캠페인을 매니지먼트하고 기획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그렇죠. 거기 선거 캠페인 업체들이 우리처럼 떴다방이 아니라 굉장히 선거 캠페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화된 거죠. 그만큼 어느 기업이 붙더라, 어느 컨설턴트가 거기 이번에 합류했다더라가 그 자체가 뉴스가 될 만큼 큰데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하정우 후보 선거 캠페인 매니지먼트를 좀 더 세련되고 전문적인 업자가 갔었더라면 좀 리스크 관리라든지 좀 매끈매끈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보십시오. 전재수 후보 예상 득표율이 50초, 52였는데 하정우 42, 10% 이격. 전재수 후보 지역군데 이건 이 자체로 이거는 선거 캠페인에 굉장히 좀 매끄럽지 못해. 공백이 10% 뚫렸다. 네. 다만 한동훈이라는 저 바람이 있었다 치더라도 한동훈, 박민식은 둘의 합해서 쉐어링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데서 하정우가 저렇게 못했다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여기서 그 당선증 지고 입성을 하면은 그 엄청난 그 민주당의 그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은 바로 오늘 저녁부터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한동훈이 오면 단순히 장동혁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현재의 그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100% 깨집니다. 한동훈이 오면은 결국 이제 보수 재건, 보수 혁신의 가치는 이렇다. 이미 15대 1에서 윤어게인 태극기 부정선거 세력들은 이번에 아웃됐습니다. 저 문제는 선거란 건요. 저도 잘 져야 됩니다. 이번 아웃됐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윤어게인 개업 내란 부정선거 이런 등등을 같이 이제 청산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이걸 청산 못하면은 이거는 미래가 없거든요. 과거는 오늘로서 심판은 끝났다. 우리가 해초리 맞았습니다가 되는데 만약 이걸 가지고 또 뒷말 운운하면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그 청소부를 한동훈이 함으로써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느냐가 국가의 정치적 의미인데 한동훈이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여의도 입성까지 오면은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여기 길 건너 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뒤집어질 겁니다. 어쨌든 이미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 그 방식, 노선 이런 것들은 이미 오늘 선거에서 이미 심판받았어요. 근데 한동훈이 오면은 이제 새로운 걸 가속시키는 가속 페달, 가속 엔진이 장착되면서 가냐, 예. 아니면 없이 가냐인데 한동훈이 만약 여기로 입성을 한다라면 지금까지 이미 태풍 속으로 들어간 그 국민의힘 변화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배철호 에디터님, 그 다음에 최진 원장님과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좀 흐름과 판세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전국 각지의 투표함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뉴스핌TV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곧 9시부터 이어지는 지금 2부 방송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대변인, 국민의힘 최수진 대변인,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님 모셔서 계속해서 개표 상황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TV에서는 각 상황실에 대한 라이브 송출과 더불어서 실시간 브리핑까지 예정돼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서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